새벽 3시 압록강 바람이 칼처럼 내 목을 스쳤습니다. 숨을 삼킬 때마다 폐가 갈라지는 것 같았습니다. 딸아이 품에 얼굴을 묻고 울음을 삼키던 아내는 입술이 새파랗게 얼어 있었습니다. 나는 그 순간 딱 하나만 떠올랐습니다. 오늘 넘지 못하면 우리 가족은 그냥 사라진다. 왜 이렇게까지 되었냐고요? 왜 멀쩡히 평양에서 살던 내가 그 잘난 외무성 부과장이라는 체제, 핵심 직급이던 내가 이렇게 강 하나 건너지 못해 죽을 판이 되었냐고요? 그 이야기를 하려면 딱 그날로 돌아가야 합니다. 딱 김주애가 새별 여장군으로 불리던 그 다음 날, 평양 전체가 들끓던 그날, 내 인생이 박살 나던 바로 그날입니다. 김주애 등장 다음 날 평양이 뒤집혔습니다. 그리고 그 혼란 속에서 나는 도망자가 됐습니다. 영상 시청 전에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나는 외무성 산하 대외 유통총국 부과장이었습니다. 쉽게 말해서 해외 물자와 외화가 드나드는 길목을 관리하는 사람이었죠. 입으로는 다들 나를 잘 나간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평양 간부 사회에서 잘 나간다는 말은 곧 언제 죽어도 이상하지 않다는 뜻입니다. 북한에서 간부란 낮에는 체제의 얼굴이지만 밤에는 항상 잘린 목의 주인공 후보 목록에 올라있는 인간입니다. 특히 우리 부서였습니다. 외국과 접촉한다는 이유만으로 조금만 의심받아도 사라지는 사람들이 꽤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그저 평범한 일상에 감사하며 살았습니다. 아내는 교원 출신이었고 딸은 11살이었습니다. 그냥 조용히 살고 싶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 출근하고 저녁에 집에 돌아와 딸아이 숙제를 봐주고 주말에는 대동강변을 산책하는 그런 평범한 삶 말입니다. 우리 집은 평양 중구역에 있었습니다. 간부 아파트였죠. 창문을 열면 대동강이 보였고 주체 사상탑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딸아이는 그 탑을 볼 때마다 물었습니다. 아버지, 저 불은 왜 계속 켜져 있어요? 나는 대답했습니다. 우리를 지켜주시는 거란다. 하지만 속으로는 알고 있었습니다. 저 불은 감시의 눈이라는 것을요. 하지만 그 평범함이 깨지는 건 늘 아주 작은 징후에서 시작됩니다. 딸아이가 학교에서 그랬습니다. 아버지, 왜 김주애는 여장군이에요? 여자는 장군이 못 돼요? 그 말 한마디로 생활지도부에 끌려갔습니다. 담임 선생님이 전화를 했습니다. 철민 동무, 집 아이가 학교에서 부적절한 발언을 했습니다. 내일 오전에 생활지도부로 오십시오. 그날 밤 나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아내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우리는 침대에 누워 천장만 바라봤습니다. 딸아이는 자기 방에서 새근새근 자고 있었습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채로 말입니다. 아내가 작은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철민 씨, 우리 어떡해요? 나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나는 딸아이를 데리고 학교 생활지도부로 갔습니다. 작은 방이었습니다. 책상 하나와 의자 2개. 벽에는 수령님 초상화가 걸려 있었습니다. 생활지도원이 들어왔습니다. 중년 남자였습니다. 그는 딸아이를 보더니 물었습니다. 너 어제 뭐라고 했니? 딸아이는 떨면서 대답했습니다. 그냥 궁금해서 물어봤어요. 생활지도원이 책상을 탁 쳤습니다. 궁금해서 우리 공화국에서 궁금하다는 이유로 당과 수령님을 의심하면 되는 거냐? 딸아이가 울기 시작했습니다. 나는 옆에서 고개를 숙였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집에서 교양을 제대로 못 시켰습니다. 생활지도원은 나를 똑바로 봤습니다. 철민 동무, 당신은 외무성 부과장 아니요? 해외 출장도 자주 가지 않소. 그 말에 등골이 오싹했습니다. 해외 출장. 그것이 지금 문제가 되고 있다는 뜻이었습니다. 그는 계속 말했습니다. 요즘 평양에 이상한 바람이 불고 있소. 자본주의 사상이 들어오고 있다는 말이오. 특히 외국을 드나드는 간부들이 문제요. 조심하시오. 그날부터 나는 오싹했습니다. 아, 이제 시작되는구나. 북한에서 질문은 죄입니다. 그리고 그 질문은 예상보다 훨씬 빨리 우리 가족을 죽음 가까이 데려갔습니다. 그날이었습니다. 김주애가 열병식 주석단 정중앙에 섰습니다. 새별 여장군, 존귀하신 자제분, 할아버지 사진보다 크게 찍힌 딸, 김여정은 구석으로 밀려났습니다. 평양은
말하지 않아도 압니다. 사진 한 장이 권력 지도를 바꾼다는 걸 말입니다. 우리 같은 간부들은 그 사진 한 장으로 누가 올라가고 누가 내려가는지 단번에 알 수 있습니다. 그 다음 날부터 내 주변 공기 자체가 달라졌습니다. 간부들 표정이 굳어졌고 상관들은 회에 들어가면 문을 잠갔습니다. 복도에서 만나도 인사만 하고 지나갔습니다. 평소 같으면 담배 한 대 피우며 농담도 하던 사이인데 말입니다. 모두가 입을 다물었습니다. 말 한마디가 목숨을 앗아갈 수 있다는 걸 알고 있었으니까요. 그리고 그 회의에서 이런 말이 흘러나왔습니다. 김한솔이 미국에 있다더라. 김정철이 다시 감시 대상에 올랐대. 김평일 라인 싹 다 색출한다더라. 그리고 마지막 말. 불안정 요소는 조용히 정리해야 한다. 정리. 북한에서 정리란 사라지는 것을 뜻합니다. 그날 저녁 내 옆방에서 일하던 총국 동료 한 명이 사라졌습니다. 아침까지 보던 사람이 밤에는 그냥 없어졌습니다. 책상만 텅 비었습니다. 설명은 없었습니다. 누구도 묻지 않았습니다. 그 빈 책상을 본 순간 내 뒷목이 서늘하게 굳었습니다. 이제 진짜 시작됐구나. 그날 밤 집에 돌아왔을 때 아내가 현관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얼굴이 창백했습니다. 철민 씨, 오늘 누군가 우리 집 문고리를 잡아당겼어요. 나는 아내의 손을 잡았습니다. 손이 차갑게 식어 있었습니다. 언제요? 오후 2시쯤이요. 초인종을 누르지 않고 그냥 문고리만 몇 번 흔들었어요. 제가 문 열려고 하니까 발소리가 멀어지더라고요. 나는 창문으로 다가가 밖을 내려다봤습니다. 아파트 앞에 검은색 승용차 한 대가 서 있었습니다. 4호 번호판이었습니다. 보위부 차량이었습니다. 심장이 쿵쿵 뛰었습니다. 그들이 우리를 주시하고 있다는 뜻이었습니다. 아내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우리 왜 이래요? 뭘 잘못한 거예요? 나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우리가 뭘 잘못했는지 알 수 없었으니까요. 아니, 정확히는 잘못이란 게 없었습니다. 북한에서는 잘못을 저지르지 않아도 사라질 수 있습니다. 그냥 의심받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미 의심받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출근했을 때 상관이 나를 불렀습니다. 철민 동무, 잠깐 들어오시오. 나는 그의 사무실로 들어갔습니다. 문을 닫자 그가 말했습니다. 자네 요즘 조심해야 할 것 같네. 무슨 말씀이십니까? 그가 창밖을 보며 말했습니다. 위에서 자네를 주시하고 있다는 얘기가 있어. 해외 출장 많이 다녔지? 응. 그게 문제가 되고 있네. 나는 식은땀이 났습니다. 해외 출장은 내 업무였습니다. 중국과 러시아를 오가며 물자를 관리하는 게 내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이제 문제가 된다는 겁니까? 상관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요즘 분위기가 그래. 김주혜 동지께서 전면에 나서시면서 주변 정리가 시작됐어. 불안 요소는 미리 제거한다는 방침이야. 자네도 알잖아. 우리 부서 사람들 몇 명 사라진 거. 그날 오후 나는 상관의 사무실을 나서다가 그의 책상 위에 놓인 서류를 봤습니다. 빨간 글씨로 비밀이라고 찍혀 있었습니다. 상관이 잠깐 전화를 받으러 나간 사이였습니다. 나는 고개를 돌려 그 서류를 봤습니다. 보지 말았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대상자 이동 현황 및 관리 강화 조치. 그 밑에 이름들이 적혀 있었습니다. 지난주 사라진 동료의 이름도 보였습니다. 그 옆에는 처리 완료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나는 손가락으로 종이를 내리며 읽었습니다. 그리고 내 이름을 봤습니다. 리철민. 외무성 대외유통총국 부과장. 해외 경험 다수. 김평일 라인 연관 가능성. 여차하면 사고사로 정리. 사고사로 정리. 그 6글자가 눈에 박혔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숨이 막혔습니다. 머리가 하얗게 변했습니다. 이게 뭡니까? 나는 김평일을 만난 적도 없습니다. 그냥 같은 시기에 중국에 출장 간 적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연관 가능성이라니요. 하지만 북한에서는 그것만으로도 충분했습니다. 가능성, 의심. 그것만으로 사람을 죽일 수 있는 나라였습니다. 상관이 돌아왔습니다. 나는 재빨리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는 내 표정을 봤습니다.
뭔가 눈치챈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서류를 집어들고 서랍에 넣었습니다. 나는 사무실을 나왔습니다. 복도를 걸으며 온몸이 떨렸습니다. 화장실로 들어가 세면대에 손을 짚고 숨을 몰아쉬었습니다. 거울 속 내 얼굴은 창백했습니다. 그날 밤 나는 아내에게 말했습니다. 우리 떠나야 할 것 같아. 아내가 놀란 눈으로 나를 봤습니다. 떠나다니요? 어디로요? 나는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남쪽으로. 아내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미쳤어요? 그건 죽는 거예요. 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여기 있는 게 죽는 거야. 우리는 이미 명단에 올라 있어. 아내가 울기 시작했습니다. 철민 씨, 우리 딸은요? 딸은 어떡해요? 나는 딸의 방을 봤습니다. 문틈으로 희미한 불빛이 새어나왔습니다. 아이는 책상에 앉아 그림을 그리고 있었습니다. 무슨 그림인지 몰랐습니다. 하지만 아이의 웃는 얼굴은 볼 수 있었습니다. 나는 아내에게 말했습니다. 딸을 지키려면 떠나야 해. 여기 있으면 우리 모두 사라져. 아내는 한참을 울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았어요. 하지만 어떡해요? 나는 계획을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일주일 후 중국 출장이 있어. 신의주까지 기차를 타고 가. 거기서 압록강을 건너. 아내가 물었습니다. 브로커는요? 나는 이미 알아봤습니다. 예전에 중국에서 만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에게 연락했습니다. 그는 도와줄 수 있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돈이 필요했습니다. 나는 지난 몇 년간 모아둔 돈을 꺼냈습니다. 달러와 위안화였습니다. 외무성에서 일하며 조금씩 빼돌린 돈이었습니다. 원래는 딸 교육비로 쓰려고 했던 돈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목숨값이 됐습니다. 아내가 그 돈을 보며 물었습니다. 이걸로 충분해요? 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충분해. 일단 넘어가기만 하면 돼. 하지만 문제가 있었습니다. 신의주까지 가는 길이었습니다. 평양에서 신의주까지는 기차로 5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사이에 검문소가 여러 개 있었습니다. 여행증명서를 검사했습니다. 목적지를 물었습니다. 조금이라도 의심스러우면 잡아갔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미 감시 대상이었습니다. 나는 일주일 동안 계획을 짰습니다. 출장 명목으로 여행증을 받았습니다. 신의주 무역회사 방문이 목적이었습니다. 아내와 딸은 친척 방문으로 신청했습니다. 신의주에 아내의 사촌이 살고 있었습니다. 명분은 완벽했습니다. 하지만 실행이 문제였습니다. 출발 전날 밤 나는 딸에게 말했습니다. 내일 기차 타고 여행 가는 거야. 재밌겠지? 딸이 눈을 반짝이며 물었습니다. 정말요? 어디 가요? 나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신의주, 거기 가서 맛있는 거 먹자. 딸이 좋아했습니다. 하지만 아이는 몰랐습니다. 그게 마지막이 될 수도 있다는 걸 말입니다. 다음 날 새벽 5시에 일어났습니다. 아내는 이미 깨어 있었습니다. 잠을 한숨도 못 잤다고 했습니다. 나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우리는 조용히 짐을 쌌습니다. 많이 가져갈 수 없었습니다. 의심받을 수 있으니까요. 옷 몇 벌과 딸아이 인형 하나, 그리고 내 가방 안쪽 깊숙한 곳에 돈을 숨겼습니다. 아내가 작은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정말 할 거예요? 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제 돌아갈 수 없어. 딸을 깨웠습니다. 아이는 눈을 비비며 일어났습니다. 벌써 가요? 응. 기차 시간 맞춰야 해. 딸은 졸린 눈으로 옷을 갈아입었습니다. 아내가 아이 머리를 빗겨주며 울컥했습니다. 나는 아내의 어깨를 잡았습니다. 괜찮아. 우리 잘 될 거야. 평양역으로 향했습니다. 아침 공기가 차갑고 맑았습니다. 거리는 조용했습니다. 아직 해가 뜨지 않았습니다. 택시를 탔습니다. 기사가 물었습니다. 어디 가십니까? 평양역이요. 출장 가십니까? 네, 신의주 쪽으로요. 기사는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라디오에서는 아침 방송이 나오고 있었습니다. 경애하는 김정은 동지께서 어제 현지 지도를 하셨다는 소식이었습니다. 평양역에 도착했습니다.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모두 출근하거나 출장 가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나는 매표소로 가서 표를 샀습니다. 신의주행 3장입니다. 직원이 여행증을 확인했습니다. 목적이 뭡니까? 무역회사 방문입니다. 직원은 여행증을 자세히 봤습니다. 가족도 함께 가십니까? 네. 처가 친척을 방문합니다. 직원이 고개를 끄덕이며 표를 내밀었습니다. 기차를 기다리는 동안 나는 주변을 살폈습니다. 보안원들이 여기저기 서 있었습니다. 누군가를 주시하고 있었습니다. 혹시 나를 보고 있는 건 아닐까? 심장이 빨리 뛰었습니다. 아내가 내 손을 꽉 잡았습니다. 딸은 아무것도 모르고 기차를 기다리며 신나했습니다. 아빠, 기차 언제 와요? 기차가 들어왔습니다. 오래된 기차였습니다. 녹이 슬고 페인트가 벗겨진 객차였습니다. 사람들이 우르르 몰려 탔습니다. 우리도 탔습니다. 자리를 찾아 앉았습니다. 창가 자리였습니다. 나는 가방을 무릎 위에 올렸습니다. 돈이 들어있는 가방을 손에서 놓을 수 없었습니다. 기차가 출발했습니다. 천천히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평양역이 멀어졌습니다. 대동강이 보였습니다. 주체 사상탑이 보였습니다. 내가 살던 도시가 점점 작아졌습니다. 딸이 창밖을 보며 말했습니다. 아빠, 우리 언제 돌아와요? 나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아마 영영 돌아오지 못할 거라는 걸 알고 있었으니까요. 기차는 느렸습니다. 전력이 부족해서 자주 멈췄습니다. 1시간 정도 가다가 첫 번째 검문소에 도착했습니다. 기차가 멈췄습니다. 보안원들이 올라탔습니다. 여행증을 검사하기 시작했습니다. 나는 가방을 더 꽉 안았습니다. 아내는 딸을 무릎에 앉혔습니다. 보안원이 우리 앞에 섰습니다. 여행증 내시오. 나는 여행증을 꺼내 건넸습니다. 그는 천천히 읽었습니다. 외무성이요? 네, 대외유통총국입니다. 무슨 일로 신의주에 갑니까? 무역회사 점검입니다. 보안원이 나를 똑바로 봤습니다. 가족도 함께 가는 게 이상하지 않습니까? 내 심장이 쿵쾅거렸습니다. 하지만 침착하게 대답했습니다. 처가 신의주에 친척이 있습니다. 아이도 데리고 가서 친척 어르신께 인사시키려고요. 보안원이 아내의 여행증도 확인했습니다. 한참을 보더니 돌려줬습니다. 좋습니다. 가시오. 나는 긴 숨을 내쉬었습니다. 첫 번째 관문을 넘었습니다. 하지만 앞으로 더 많은 관문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기차가 다시 출발했습니다. 창밖으로 농촌 풍경이 펼쳐졌습니다. 눈 덮인 들판이었습니다. 사람들이 밭에서 일하고 있었습니다. 겨울인데도 일을 해야 했습니다. 저 사람들은 모를 겁니다. 이 기차 안에 도망자가 타고 있다는 걸 말입니다. 2시간쯤 지났을 때 2번째 검문소였습니다. 이번에는 보위부였습니다. 검은 제복을 입은 남자들이 올라탔습니다. 표정이 차갑고 날카로웠습니다. 사람들이 긴장했습니다. 기차 안이 조용해졌습니다. 보위부 요원들이 한 명씩 확인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차례가 왔습니다. 요원이 여행증을 받아들었습니다. 이번에는 더 오래 봤습니다. 신의주 무역회사요? 어느 회사입니까? 조중무역회사입니다. 요원이 수첩을 꺼냈습니다. 뭔가를 확인했습니다. 나는 식은땀이 났습니다. 혹시 명단을 확인하는 건 아닐까? 내 이름이 그 명단에 있는 건 아닐까? 요원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동무, 얼굴이 안 좋은데 어디 아픕니까? 나는 재빨리 대답했습니다. 아닙니다. 그냥 참을미가 좀 나서요. 요원이 딸을 봤습니다. 아이는 겁에 질려 있었습니다. 요원이 물었습니다. 너 이름이 뭐냐? 딸이 작은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리은주입니다. 요원이 잠시 딸을 보다가 여행증을 돌려줬습니다. 가시오. 조심해서 다녀오시오. 나는 고개를 숙여 인사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요원이 다음 사람에게로 갔습니다. 나는 다시 한번 긴 숨을 내쉬었습니다. 아내가 내 손을 잡았습니다. 손이 땀으로 젖어 있었습니다. 기차는 계속 북쪽으로 달렸습니다. 오후가 됐습니다. 해가 기울기 시작했습니다. 창밖 풍경이 점점 황량해졌습니다. 나무도 없고 집도 드문드문 보였습니다. 딸이 배고프다고 했습니다. 아내가 가져온 옥수수빵을 꺼내줬습니다.
딸이 조용히 먹었습니다. 세 번째 검문소였습니다. 이번에는 군인들이었습니다. 국경지역이라 검사가 더 철저했습니다. 짐까지 열어보라고 했습니다. 나는 가방을 열었습니다. 옷가지들이 보였습니다. 군인이 뒤적거렸습니다. 손이 가방 밑으로 내려갔습니다. 돈이 숨겨진 곳 가까이였습니다. 내 심장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그때 딸이 갑자기 말했습니다. 아저씨, 배고파요. 군인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딸의 순진한 얼굴을 봤습니다. 군인이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래, 빨리 가서 밥 먹어야겠네. 가방을 닫고 돌려줬습니다. 가시오. 나는 가방을 받아 무릎에 올렸습니다. 딸이 우리를 살렸습니다. 저녁 6시쯤 신의주역에 도착했습니다. 기차에서 내렸습니다. 추운 바람이 얼굴을 때렸습니다. 역 주변은 어두웠습니다. 전기가 제대로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이 삼삼오오 흩어졌습니다. 우리는 역 밖으로 나왔습니다. 브로커와 만나기로 한 장소는 역에서 2km 떨어진 낡은 식당이었습니다. 우리는 걸어갔습니다. 딸이 힘들어했습니다. 아빠, 다리 아파요. 나는 딸을 업었습니다. 아내가 가방을 들었습니다. 어둠 속을 걸었습니다. 멀리서 개 짖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식당에 도착했습니다. 작은 건물이었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안에는 사람이 몇 명 없었습니다. 구석 자리에 한 남자가 앉아 있었습니다. 중년이었습니다. 내가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브로커였습니다. 우리는 그에게 다가갔습니다. 그가 우리를 보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왔소, 앉으시오. 우리는 앉았습니다. 그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준비됐소? 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가 말했습니다. 오늘 밤 12시. 강 건너는 곧 알려줄 거요. 돈은 나는 가방에서 돈을 꺼내 테이블 밑으로 건넸습니다. 그가 확인했습니다. 좋소. 그럼 10시에 여기로 다시 오시오. 우리는 식당을 나왔습니다. 2시간을 기다려야 했습니다. 근처 공원으로 갔습니다. 벤치에 앉았습니다. 딸이 잠들었습니다. 아내가 아이를 안았습니다. 나는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별이 보였습니다. 저 별 아래 남쪽에는 자유가 있을까? 우리가 살 수 있는 곳이 있을까? 10시가 됐습니다. 다시 식당으로 갔습니다. 브로커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가시다. 나를 따라오시오. 우리는 그를 따라갔습니다. 어두운 골목을 지나 강변으로 향했습니다. 압록강이었습니다. 강변에 도착했을 때는 밤 11시였습니다. 달빛도 없는 깜깜한 밤이었습니다. 브로커가 손전등을 켰습니다. 희미한 불빛이 강물을 비췄습니다. 물은 얼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완전히 얼지는 않았습니다. 곳곳에 금이 가 있었습니다. 브로커가 말했습니다. 저기 보이는 불빛이 중국이요. 저기까지 가면 돼요. 하지만 조심하시오. 얼음이 약한 곳이 있소. 나는 강을 바라봤습니다. 폭이 좁아 보였습니다. 하지만 건너야 할 거리는 멀게 느껴졌습니다. 아내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정말 건널 수 있어요? 브로커가 말했습니다. 지금 아니면 기회 없소. 내일부터 순찰이 2배로 늘어나오. 오늘이 마지막 기회요. 브로커가 손목시계를 봤습니다. 12시까지 기다리시오. 그때 순찰조가 교대하오. 그 틈을 노려야 하오. 15분의 시간이 있을 거요. 그 안에 건너야 하오. 늦으면 잡히오. 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습니다. 우리는 숨죽이며 기다렸습니다. 딸을 깨웠습니다. 아이는 졸린 눈을 비볐습니다. 왜요, 아빠? 나는 딸의 얼굴을 쓰다듬었습니다. 은주야, 지금부터 아빠 말 잘 들어야 해. 소리 내면 안 돼. 알겠지? 딸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이는 무서운 표정이었습니다. 12시가 됐습니다. 브로커가 손짓했습니다. 지금이요. 빨리 가시오. 우리는 강둑으로 내려갔습니다. 얼음 위에 발을 디뎠습니다. 딱 소리가 났습니다. 얼음이 갈라지는 소리였습니다. 심장이 멎는 줄 알았습니다. 브로커가 속삭였습니다. 천천히 가시오. 체중을 분산하시오.
나는 딸의 손을 잡았습니다. 아내가 내 뒤를 따랐습니다. 한 걸음씩 조심스럽게 움직였습니다. 얼음이 우득우득 소리를 냈습니다. 발밑으로 물 흐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딸이 떨며 말했습니다. 아빠 무서워요. 나는 손을 꽉 잡았습니다. 괜찮아. 조금만 더 가면 돼. 10m쯤 갔을 때였습니다. 뒤에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거기 누구냐? 심장이 내려앉았습니다. 순찰병이었습니다. 손전등 불빛이 우리를 비췄습니다. 멈춰. 총소리가 들렸습니다. 공포탄이었습니다. 하지만 다음은 진짜일 것입니다. 브로커가 소리쳤습니다. 뛰시오. 빨리. 나는 딸을 안아 올렸습니다. 아내의 손을 잡았습니다. 뛰기 시작했습니다. 얼음이 갈라졌습니다. 물이 튀었습니다. 발이 물에 빠졌습니다. 차가웠습니다. 하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총소리가 또 들렸습니다. 이번에는 진짜였습니다. 총알이 얼음을 맞았습니다. 파편이 튀었습니다. 아내가 비명을 질렀습니다. 나는 계속 뛰었습니다. 딸을 꽉 안았습니다. 아이가 울었습니다. 엄마, 아빠, 무서워요. 30m. 중간쯤 왔습니다. 하지만 순찰병들이 강둑으로 내려오고 있었습니다. 3명이었습니다. 그들도 뛰기 시작했습니다. 우리를 쫓아오고 있었습니다. 나는 뒤를 돌아봤습니다. 그들이 점점 가까워지고 있었습니다. 그때 얼음이 큰 소리를 내며 갈라졌습니다. 순찰병 한 명이 물속으로 빠졌습니다. 비명이 들렸습니다. 다른 순찰병들이 멈췄습니다. 동료를 끌어올리려 했습니다. 우리에게 귀중한 시간이 생겼습니다. 50m. 거의 다 왔습니다. 중국 쪽 강둑이 보였습니다. 하지만 아내가 미끄러졌습니다. 넘어지며 얼음에 부딪혔습니다. 손을 뻗어 아내를 잡았습니다. 일으켜 세웠습니다. 괜찮아? 아내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가요. 빨리요. 마지막 10m. 얼음이 점점 약해졌습니다. 발을 디딜 때마다 금이 갔습니다. 언제 깨질지 몰랐습니다. 딸이 내 품에 울고 있었습니다. 아내가 내 손을 꽉 잡았습니다. 우리는 마지막 힘을 다해 뛰었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중국 쪽 강둑에 발을 디뎠습니다. 흙이었습니다. 단단한 땅이었습니다. 나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숨을 헐떡였습니다. 아내도 쓰러졌습니다. 딸을 안고 울었습니다. 우리는 해냈습니다. 강을 건넜습니다. 하지만 북한 순찰병들이 소리쳤습니다. 돌아와, 총을 쏘겠다. 나는 일어섰습니다. 아내의 손을 잡았습니다. 가야 해. 아직 끝난 게 아니야. 중국 국경수비대가 올 수도 있어. 우리는 다시 뛰기 시작했습니다. 강둑을 올라갔습니다. 언덕이었습니다. 가파랐습니다. 손으로 땅을 짚으며 기어올랐습니다. 딸이 울며 말했습니다. 아빠 힘들어요. 나는 딸을 등에 업었습니다. 계속 올라갔습니다. 뒤에서 총소리가 계속 들렸습니다. 하지만 점점 멀어졌습니다. 언덕 위에 도착했을 때 중국 국경수비대 차량이 보였습니다. 불빛이 이쪽으로 향했습니다. 확성기 소리가 들렸습니다. 거기 멈춰. 신분을 밝혀라. 하지만 목소리는 중국어였습니다. 우리는 멈췄습니다. 손을 들었습니다. 수비대원들이 다가왔습니다. 플래시로 우리 얼굴을 비췄습니다. 북한 사람이냐? 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탈북자입니다. 도와주세요. 수비대원이 무전기를 꺼냈습니다. 뭔가 보고했습니다. 우리는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온몸이 떨렸습니다. 추위 때문인지 두려움 때문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수비대원이 말했습니다. 우리를 따라와. 트럭에 올라타라. 우리는 트럭에 올랐습니다. 차가운 철판 바닥이었습니다. 하지만 앉을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감사했습니다. 트럭이 출발했습니다. 어디로 가는지 몰랐습니다. 하지만 북한이 아니라는 것만은 확실했습니다. 30분쯤 갔을 때 작은 마을에 도착했습니다. 건물 하나가 보였습니다. 수비대 초소였습니다. 우리는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따뜻한 공기가 얼굴을 감쌌습니다. 난로가 타고 있었습니다. 나는 그 옆에 앉았습니다. 딸을 무릎에 앉혔습니다. 아내가 옆에 앉았습니다. 수비대 책임자가 들어왔습니다. 중년 남자였습니다. 우리를 보며 물었습니다. 탈북자 맞냐? 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또 왔구만. 요즘 많이 온다. 너희들 어떻게 할 거냐? 나는 준비해온 말을 했습니다. 한국으로 가고 싶습니다. 한국 대사관에 연락해 주세요. 그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여기는 대사관이 없다. 베이징으로 가야 한다. 하지만 그건 우리가 결정할 문제가 아니다. 상부에 보고해야 한다. 우리는 그날 밤 초소에서 잤습니다. 작은 방이었습니다. 담요 3장을 줬습니다. 바닥에 깔고 누웠습니다. 딸이 중간에 누웠습니다. 아내와 나는 딸을 사이에 두고 누웠습니다. 아내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철민 씨, 우리 정말 살아남았어요? 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살았어. 하지만 속으로는 알고 있었습니다.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것을요. 중국은 탈북자를 북한으로 보내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우리가 정말 한국까지 갈 수 있을지 알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일단 오늘 밤은 살았습니다. 그것만으로도 감사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수비대 책임자가 말했습니다. 너희를 시 공안국으로 보낸다. 거기서 조사받을 것이다. 우리는 트럭에 다시 올랐습니다. 2시간을 달렸습니다. 도우시에 도착했습니다. 단둥이었습니다. 압록강 너머 신의주가 보였습니다. 우리가 어젯밤 건넌 그 강이었습니다. 공안국 건물로 들어갔습니다. 조사실로 안내됐습니다. 공안이 물었습니다. 이름이 뭐냐? 언제 넘어왔냐? 왜 넘어왔냐? 나는 모든 것을 말했습니다. 내 직책, 명단에 오른 것, 사고사로 정리될 뻔한 것. 공안은 기록했습니다. 한국으로 가고 싶다는 거냐? 네. 꼭 가야 합니다. 공안이 말했습니다. 그건 우리가 결정할 수 없다. 베이징 본부에서 결정한다. 며칠 기다려야 한다. 우리는 임시 수용소로 보내졌습니다. 작은 방이었습니다. 다른 탈북자들도 있었습니다. 10명쯤 됐습니다. 모두 불안한 표정이었습니다. 수용소 생활이 시작됐습니다. 하루 3끼 식사가 나왔습니다. 쌀밥과 국이었습니다. 북한에서는 몇 달에 한 번 먹을까 말까 한 쌀밥이었습니다. 딸이 밥을 먹으며 말했습니다. 아빠, 이거 진짜 쌀이에요? 매일 이거 먹어요? 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응, 여기서는 매일 먹는데. 딸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그럼 천국이네요. 다른 탈북자들과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한 여자는 함경북도에서 왔다고 했습니다. 남편이 굶어 죽고 혼자 아이 2을 데리고 왔다고 했습니다. 한 남자는 군인이었다고 했습니다. 부대에서 식량을 훔쳐먹다 걸려서 총살될 뻔했다고 했습니다. 모두 각자의 이유로 목숨을 걸고 강을 건넜습니다. 밤이 되면 모두 잠을 청했습니다. 하지만 나는 잠들 수 없었습니다. 창문 너머로 북한 땅이 보였습니다. 불빛이 거의 없는 어두운 땅이었습니다. 저 어둠 속 어딘가에 내가 살던 집이 있었습니다. 내 책상이 있었습니다. 내 옷이 걸려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곳은 내 것이 아니었습니다. 3일째 되던 날 공안이 왔습니다. 리철민. 나왔습니다. 나는 일어났습니다. 아내와 딸도 따라 나왔습니다. 공안이 말했습니다. 베이징에서 연락이 왔다. 너희를 한국으로 보내기로 했다. 심장이 쿵 뛰었습니다. 정말입니까? 공안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내일 베이징으로 간다. 거기서 한국 대사관으로 갈 것이다. 그날 밤 나는 처음으로 제대로 잠을 잤습니다. 살았다는 안도감이 온몸을 감쌌습니다. 아내도 옆에서 조용히 울었습니다. 딸은 이미 깊은 잠에 빠져 있었습니다. 나는 딸의 얼굴을 바라봤습니다. 이 아이는 앞으로 자유롭게 살 수 있을 것입니다. 질문해도 끌려가지 않을 것입니다. 무서워하지 않아도 될 것입니다. 다음 날 아침 일찍 버스에 올랐습니다. 탈북자 20명이 함께 탔습니다. 베이징까지 12시간이 걸렸습니다. 창밖으로 중국 풍경이 펼쳐졌습니다.
높은 건물들이 보였습니다. 자동차가 많았습니다. 사람들이 자유롭게 걸어 다녔습니다. 딸이 창밖을 보며 신기해했습니다. 아빠, 저 사람들은 왜 저렇게 웃어요? 나는 대답했습니다. 자유로워서 그래. 저녁 무렵 베이징에 도착했습니다. 큰 도시였습니다. 불빛이 가득했습니다. 버스는 한국 대사관 근처에 멈췄습니다. 공안들이 우리를 인솔했습니다. 대사관 정문 앞에 섰습니다. 태극기가 바람에 펄럭이고 있었습니다. 나는 그 깃발을 보며 눈물이 났습니다. 저것이 우리를 지켜줄 깃발이었습니다. 대사관 직원이 나왔습니다. 우리를 안으로 안내했습니다. 따뜻한 건물 아니었습니다. 소파가 있었습니다. 커피 냄새가 났습니다. 직원이 말했습니다. 일단 앉으세요. 곧 상담이 시작됩니다. 우리는 앉았습니다. 딸이 물었습니다. 아빠, 여기가 한국이에요? 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직 아니야. 하지만 곧 갈 거야. 상담이 시작됐습니다. 한국 직원이 하나하나 물었습니다. 이름, 생년월일, 출신지, 탈북 경로, 탈북 이유. 나는 모든 것을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외무성 부과장이었던 것, 명단에 올랐던 것, 사고사 처리 예정이었던 것. 직원이 놀란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정말입니까? 외무성 간부가 탈북한 건 처음인데요. 직원이 말했습니다. 당신은 중요한 정보를 갖고 있을 것 같습니다. 한국 정부에서 관심이 있어 할 겁니다. 하지만 먼저 신원 확인을 해야 합니다. 며칠 걸릴 겁니다. 그동안 여기서 지내세요. 우리는 대사관 내 숙소로 안내됐습니다. 작은 방이었습니다. 하지만 깨끗했습니다. 침대가 있었습니다. 북한에서는 본 적 없는 푹신한 침대였습니다. 딸이 침대에 뛰어올랐습니다. 와, 구름이에요. 아내가 웃었습니다. 오랜만에 보는 아내의 웃음이었습니다. 나도 침대에 앉았습니다. 정말 구름 같았습니다. 이것이 자유의 느낌일까요? 아직은 잘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북한의 공포에서는 벗어난 것 같았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신원 확인이 끝났습니다. 직원이 말했습니다. 확인됐습니다. 리철민 씨, 맞습니다. 외무성 기록에도 있었습니다. 이제 한국으로 갈 수 있습니다. 비행기 표를 준비하겠습니다. 나는 긴 숨을 내쉬었습니다. 드디어입니다. 드디어 한국으로 갈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조건이 있었습니다. 직원이 말했습니다. 한국에 도착하면 통일부 조사를 받아야 합니다. 탈북자 모두가 거치는 과정입니다. 간첩 여부를 확인하는 겁니다. 몇 주 걸릴 수 있습니다. 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습니다. 뭐든 하겠습니다. 사흘 후 비행기에 올랐습니다. 인천행 비행기였습니다. 평생 처음 타보는 비행기였습니다. 딸이 창가 자리에 앉았습니다.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아빠, 우리 하늘 날아요? 나는 웃었습니다. 응, 하늘 나는 거야. 비행기가 이륙했습니다. 구름 위로 올라갔습니다. 딸이 환호했습니다. 와, 구름이다. 3시간 후 인천공항에 도착했습니다. 비행기에서 내렸습니다. 공항 안은 넓고 밝았습니다.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모두 자유롭게 움직였습니다. 통일부 직원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환영합니다. 대한민국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그 말에 나는 울컥했습니다. 대한민국, 우리가 드디어 왔습니다. 직원이 우리를 차에 태웠습니다. 통일부 조사 시설로 향했습니다. 창밖으로 서울 풍경이 보였습니다. 높은 건물들이 즐비했습니다. 자동차가 질서 정연하게 달렸습니다. 신호등이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횡단보도를 건넜습니다. 평양과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딸이 말했습니다. 아빠, 여기 불빛이 진짜 많아요. 밤인데도 대낮 같아요. 조사시설에 도착했습니다. 건물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직원이 설명했습니다. 여기서 신원 조사를 받게 됩니다. 간첩 여부, 범죄 경력, 탈북 경위 등을 확인합니다. 보통 2주에서 4주 걸립니다. 가족끼리 따로 생활하게 됩니다. 양해 부탁드립니다. 나는 따로 방을 배정받았습니다. 아내와 딸은 다른 방이었습니다.
매일 조사를 받았습니다. 담당관이 물었습니다. 북한에서 무슨 일을 했습니까? 누구와 접촉했습니까? 당 간부와 친분이 있습니까? 해외에서 누구를 만났습니까? 나는 모든 것을 솔직하게 대답했습니다. 숨길 것이 없었습니다. 3주가 지났습니다. 조사가 끝났습니다. 담당관이 말했습니다. 확인 완료됐습니다. 리철민 씨는 문제없습니다. 이제 하나원으로 가게 됩니다. 거기서 3개월간 한국 사회 적응 교육을 받습니다. 나는 안도했습니다. 드디어 끝났습니다. 이제 진짜 자유입니다. 하나원에 도착했습니다. 경기도 안성에 있었습니다. 조용한 곳이었습니다. 탈북자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100명쯤 됐습니다. 모두 북한에서 온 사람들이었습니다. 나는 그들과 함께 교육을 받았습니다. 한국 사회, 경제, 문화, 법률. 모든 것이 새로웠습니다. 가장 충격적이었던 것은 인터넷이었습니다. 컴퓨터 앞에 앉았습니다. 강사가 말했습니다. 검색창에 뭐든 쳐보세요. 나는 김정은이라고 쳤습니다. 수많은 기사가 나왔습니다. 비판하는 글도 있었습니다. 풍자하는 그림도 있었습니다. 북한에서는 상상도 못할 일이었습니다. 강사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여기서는 누구든 비판할 수 있습니다. 그게 자유입니다. 3개월이 지났습니다. 하나원을 수료했습니다. 정착금을 받았습니다. 임대 아파트를 배정받았습니다. 서울 노원구였습니다. 작은 아파트였습니다. 하지만 우리 가족만의 공간이었습니다. 아내가 부엌을 보며 울었습니다. 철민 씨, 우리 진짜 살 수 있어요? 나는 아내를 안았습니다. 응, 이제 우리 진짜 살 수 있어. 한국 생활이 시작됐습니다. 모든 것이 낯설었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여기가 어딘지 헷갈렸습니다. 평양인지 서울인지 구분이 안 됐습니다. 하지만 창문을 열면 확실해졌습니다. 자동차 소리가 들렸습니다. 사람들의 웃음소리가 들렸습니다. 여기는 자유가 있는 곳이었습니다. 취업이 문제였습니다. 외무성 경력이 있었지만 한국에서는 인정받지 못했습니다. 이력서를 쓸 때마다 막막했습니다. 학력란에 뭐라고 써야 할까요? 김일성종합대학이라고 쓰면 취업이 될까요? 경력란에는 뭐라고 쓸까요? 북한 외무성 부과장이라고 쓰면 믿어줄까요? 면접을 봤습니다. 10군데를 지원했습니다. 모두 떨어졌습니다. 한 회사 면접관이 말했습니다. 리 씨, 솔직히 북한 경력을 어떻게 믿습니까? 증명할 방법이 없잖아요. 나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그 말이 맞았습니다. 증명할 방법이 없었습니다. 통일부에서 추천을 받았습니다. 북한 이탈 주민 고용 장려 기업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곳에 지원했습니다. 작은 무역회사였습니다. 중국과 거래하는 회사였습니다. 사장이 나를 봤습니다. 중국어 할 수 있어요? 네, 할 수 있습니다. 러시아어도 조금 합니다. 사장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아요. 한번 일해봅시다. 월급은 적었습니다. 북한에서 받던 배급보다 나았지만 한국 생활비를 감당하기에는 부족했습니다. 하지만 감사했습니다. 일이 있다는 것, 돈을 벌 수 있다는 것, 그것만으로도 감사했습니다. 매달 통장에 돈이 들어왔습니다. 처음 월급을 받았을 때 통장을 보고 또 봤습니다. 내 이름 옆에 찍힌 숫자들. 이것이 내가 일한 대가였습니다. 아내는 마트에서 일하기 시작했습니다. 계산대에 앉아 물건 값을 계산했습니다. 처음에는 계산기 사용도 어려워했습니다. 카드 결제는 더 어려웠습니다. 하지만 점점 익숙해졌습니다. 아내가 첫 월급을 받고 왔습니다. 철민 씨, 나도 돈 벌었어요. 아내의 얼굴이 환했습니다. 우리는 그날 저녁 치킨을 시켰습니다. 딸이 치킨을 먹으며 말했습니다. 엄마, 아빠, 여기 천국 맞죠? 딸은 학교에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초등학교 4학년으로 편입했습니다. 처음에는 적응이 어려웠습니다. 아이들이 딸을 신기하게 봤습니다. 북한에서 왔다고 하니까 질문이 쏟아졌습니다. 거기는 정말 밥이 없어요? 김정은을 본 적 있어요? 핸드폰도 없어요? 딸은 대답하기 힘들어했습니다. 담임 선생님이 전화를 했습니다.
은주가 학교에서 잘 적응하고 있는지 걱정됩니다. 아이들이 계속 북한 이야기를 물어봐서요. 나는 학교로 찾아갔습니다. 선생님과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선생님이 말했습니다. 은주는 똑똑한 아이예요. 하지만 친구들과 다르다는 걸 너무 의식하는 것 같아요. 시간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6개월이 지났습니다. 딸이 친구를 사귀었습니다. 수진이라는 아이였습니다. 딸이 수진이를 집으로 데려왔습니다. 두 아이가 방에서 웃으며 놀았습니다. 나는 부엌에서 그 웃음소리를 들었습니다.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원했던 것이었습니다. 딸이 자유롭게 웃는 것, 친구를 사귀는 것. 북한에서는 불가능했던 일이었습니다. 1년이 지났습니다. 회사에서 인정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중국 거래처와 협상을 잘했습니다. 중국어가 유창했고 중국 문화를 이해했습니다. 사장이 말했습니다. 리 과장, 이번 계약 잘 성사됐어요. 수고했어요. 과장, 처음 들어보는 직책이었습니다. 북한에서는 부과장이었지만 여기서는 다시 시작이었습니다. 하지만 상관없었습니다. 여기서는 노력하면 올라갈 수 있었으니까요. 통일부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북한 정보를 제공해 줄 수 있냐고 물었습니다. 외무성에서 일했으니 유용한 정보가 있을 거라고 했습니다. 나는 생각했습니다. 북한을 배신하는 걸까? 하지만 북한은 이미 나를 배신했습니다. 나를 죽이려고 했습니다. 나는 살기 위해 도망쳤을 뿐입니다. 정보를 제공했습니다. 외무성 조직도, 간부 명단, 해외 거래처 정보, 내가 아는 모든 것을 말했습니다. 담당관이 말했습니다. 귀중한 정보입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조심하세요. 북한은 탈북자를 잊지 않습니다. 특히 간부 출신은 더욱 그렇습니다. 그 말이 마음에 걸렸습니다. 밤마다 문을 확인했습니다. 잠금 장치를 2번씩 확인했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탈 때마다 주변을 살폈습니다. 북한 요원이 올까봐 두려웠습니다. 아내도 알고 있었습니다. 철민 씨, 우리 정말 안전한 거 맞죠? 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응, 여기는 대한민국이야. 북한이 손댈 수 없어. 하지만 가끔 악몽을 꿨습니다. 보위부 요원이 우리 집 문을 두드리는 꿈이었습니다. 문을 열면 검은 제복을 입은 남자들이 서 있었습니다. 따라오시오. 나는 소리를 지르며 깼습니다. 아내가 나를 흔들었습니다. 철민 씨, 괜찮아요. 꿈이에요. 나는 숨을 고르며 주변을 봤습니다. 익숙한 방이었습니다. 서울의 우리 집이었습니다. 꿈이었습니다. 2년이 지났습니다. 회사에서 본부장이 됐습니다. 월급도 올랐습니다. 아내도 마트 정규직이 됐습니다. 딸은 학교에서 반장이 됐습니다. 우리는 조금씩 자리를 잡아가고 있었습니다. 작은 아파트에서 조금 더 큰 아파트로 이사했습니다. 방이 2개였습니다. 딸이 자기 방을 갖게 됐습니다. 어느 날 딸이 물었습니다. 아빠, 우리 북한에 다시 갈 수 있어요? 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 갈 수 없어. 왜요? 딸이 물었습니다. 나는 대답했습니다. 우리는 도망친 사람들이야. 거기서는 우리를 용서하지 않아. 딸이 슬픈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럼 할머니는 못 봐요? 나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북한에 어머니가 계셨습니다. 내가 떠날 때 말씀드리지 못했습니다. 갑자기 사라진 아들. 어머니는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배신자라고 생각하실까요? 아니면 살아있기를 바라실까요? 알 수 없었습니다. 연락할 방법도 없었습니다. 3년이 지났습니다. 나는 이제 한국 사람처럼 살고 있습니다. 지하철을 타고 출근합니다. 커피를 마십니다. 핸드폰으로 뉴스를 봅니다. 주말에는 가족과 영화를 봅니다. 평범한 일상입니다. 북한에서는 꿈꿔왔던 일상입니다. 하지만 가끔 생각합니다. 나는 정말 자유로운 걸까? 북한은 아직도 내 머릿속에 있습니다. 악몽은 계속됩니다. 문 잠그는 습관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낯선 사람을 보면 경계합니다. 이것이 탈북자의 삶입니다. 몸은 남쪽에 있지만 마음은 아직도 도망치고 있습니다.
어느 날 뉴스를 봤습니다. 김주애가 또 등장했다는 소식이었습니다. 이번에는 미사일 발사 현장이었습니다. 아버지 옆에 서서 손뼉을 치고 있었습니다. 나는 그 모습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저 아이 때문에 얼마나 많은 사람이 숙청될까? 내가 도망친 후 얼마나 많은 사람이 명단에 올랐을까? 북한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아니, 더 독해졌을지도 모릅니다. 후계 구도가 정해지면서 권력 투쟁은 더 치열해졌을 것입니다. 불안정 요소는 제거됐을 것입니다. 나처럼 도망친 사람도 있을 것이고, 나처럼 명단에 올라 사라진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나는 오늘도 살아 있습니다. 숨을 쉬고 있습니다. 가족과 함께 있습니다. 이것만으로도 감사합니다. 북한에 있었다면 이미 사라졌을 것입니다. 사고사로 처리됐을 것입니다. 아내와 딸도 정치범 수용소로 끌려갔을 것입니다. 도망은 끝났지만 나는 아직도 도망 중입니다. 북한의 그림자는 사라지지 않습니다. 김주애가 권력을 잡으면 더 많은 사람이 도망칠 것입니다. 더 많은 사람이 명단에 오를 것입니다. 그 체제는 앞으로 더 독해질 것입니다. 단언합니다. 나는 그 나라에서 사라질 예정이었던 사람이었으니까요. 하지만 나는 살아남았습니다. 압록강을 건넜습니다. 총알을 피했습니다. 중국을 통과했습니다. 한국에 도착했습니다. 지금 이 글을 쓰고 있습니다. 이것이 내가 증명할 수 있는 것입니다. 탈출은 가능하다는 것, 자유는 존재한다는 것, 살아남을 수 있다는 것. 여러분도 이 이야기를 기억해 주세요. 북한에서 도망친 한 남자의 이야기를요. 김주애 등장으로 흔들린 평양에서 살아남기 위해 도망친 이야기를요. 구독과 좋아요는 이런 진실된 이야기가 더 많은 분들께 전해질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감사합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